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추석이 다 됐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다 가고, 추석,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내일 고향에 갑니다. 저희 집이 김해인데 내일 버스 타고 김해로 가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자야 돼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인데, 아는 사람 만나서 술 한잔 하고 들어와서 잠깐 한 2시간 잠들었다가 잠이 깨버렸네요. 네, 야밤에 잠이 안 와서 이러고 있죠. 혼자서 녹화하고 있죠. 이제 뭐 녹화하고 잠 올 때 자고 내일 버스에서 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 당신은 전략가입니다.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네. 자, 이 책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신시아 A 몽고메리라는 교수님이 직접 쓴 책이에요. 네. 실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교수들과 또 학생들과 나눴던 대화 이런 것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게다가 이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각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꽤나 큰 규모의 작지 않은 규모의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이라고 해요. 미리 대학원에 받아들이기 전에 서류 심사를 다 한대요. 어떤 분들인지. 그래서 실제 기업 임원 혹은 대표를 대상으로 실제 실시하는 전략 강의입니다. 네. 이 책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제가 게임 이론이나 경영학 이런 주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주제를 좋아하는 것은 제가 회사원이죠. 평범한 회사원이고 또 제가 지금은 회사에 소속돼 있고 나중에는 물론 치킨을 튀겨야 하는 회사를 퇴직하고 치킨을 튀겨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죠. 그래서 뭐 경영이나 이런 거 장사 이런 거에 흥미가 많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나 경영학들에 보면은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부분에서 나아갈 길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다 보면은 제 생각을 단순화하고 뭐 제가 일상적으로 아니면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 대해 선택을 할 때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거를 따져보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그렇게 잘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해서 무조건 결과가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장단점을 명확하게 하고 딱 내가 나아갈 길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사람이 고민이 적어져요. 쓸데없는 고민이나 주저함, 망설임 이런 게 적어져서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망설임이 적고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선택한 길에 매진할 수 있으면 뭐 후회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교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죠.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죠. 실제로 꽤나 큰 기업의 대표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기업은 중요합니까? 자, 책에 나오는 얘기를 실제로 읽어드릴게요. 자, 당신의 기업은 중요한가? 이는 모든 리더가 대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만약 오늘 당신의 기업이 문을 닫으면 고객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가? 고객이 당신네만큼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기업을 찾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남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남들에 뒤처지지 않게 그냥 남들 따라갈 수 있게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 해도 벅차죠.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 책은 처음부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업은 얼마나 중요한가? 당신은 얼마나 중요한 기업이고 고객들이 당신이 사라지면 큰 손해를 보는가? 다른 기업을 찾기까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전략을 짜고 올바르게 기업 활동을 해 나간다면 이런 중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과연 당신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는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이것은 교수님이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하고 학생들과 질문도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체험했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최고이직, 임원, 마케팅, 생산, 서비스 직원 등 최고이직으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기업 전체의 직원들은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유된 의식을 바탕으로 날마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고객 불만 처리 부서다. 그러면 회사에 정해진 룰이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하나의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공유된 의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큰 목표가 있으면 작은 일들은 그 큰 목표에서 나와서 큰 목표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략은 현재 전문가의 업무, 전략을 짜는 전문 직원, 전문 부서 직원의 업무가 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연간 기획 과정에 한정된 업무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일상의 경영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분리되기가 쉽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훌륭한 전략이란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여정이고, 훌륭한 전략이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쫙 짜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여정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죠. 큰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큰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나갈 길이 있지만 매일매일의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항상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리더십, 지속적인 결정, 지속적인 판단, 매일매일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새로 받아들이고 큰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작은 결정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가는 계획을 실행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실제로 이끌어가고 계속 주시하면서 확인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일을 실제로 반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기회는 무시하고 또 다른 기회는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 이 책 전체를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기회는 무시하고 또 다른 기회는 추구한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목표를 세우면, 예를 들면 새해 목표를 세워요. 우리가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까? 나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올해 몇 점을 받겠어. 내지는 나는 착한 사람, 저 같은 경우는요, 회사에서 더욱 인정받고 개인 생활에서 더욱 열심히 하고 이것도 잘하고 뭘 하겠어. 회사라면 말입니다. 보통 목표를 이렇게 줍니다. 특정 사업본부, 특정 부서에 매출 20% 신장, 작년 대비 110% 달성, 이런 목표를 줍니다. 그런데 전략을 가르치는 경영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목표나 전략이 아니라고 해요. 무조건 잘하겠다, 그냥 외형적인 성장을 거두겠다, 이거는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외형적인 성장을 거두라는 말을 듣고 밑에 직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일을 부딪혔을 때 거기로부터, 목표로부터 특별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전략이란 것은 또 어떤 기회는 무시하고 또 다른 기회는 추구하고 이런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나 전략 자체가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일상의 선택을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전략가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메스코의 최고 경영자라면, 자, 메스코라는 기업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때는 1986년. 메스코는 수도꼭지, 부엌, 욕실 수납장, 자물쇠와 건축용 철물, 이런 다양한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말로 철물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물점? 아니면 그 용어가 있던데, 어쨌든 이런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적이고 화려하지 않은 사업에서 무려 29년입니다.
29년 연속 수익 증가를 기록하고 향후 몇 년 동안 2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공을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일상의 장인이다. 메스코는 일상의 장인이다라는 극찬을 했죠. 사실 전통적인 사업은 그렇게 큰 기업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고요. 작은 기업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작은 이익을 먹으면서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데서 29년 연속 수익 증가를 거둔 아주 대단한 큰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정용품에서는 충분한 성취를 이루었죠. 더 할 게 없어요. 이미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가구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가구 산업 업계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당시 미국의 가구 산업은 전체 140억 달러 규모로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업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인데다가 판매와 수익은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았고 또 신규 주택 착공이나 기존 주택 판매와 같은 광범위한 외부적인 경제 요인에 좌우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혁신적인 앞서가는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경쟁 우위는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소재,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면 경쟁자들이 그대로 그걸 뺏겨서 따라했대요.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 누린 우위가 금방금방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앞선 기업, 브랜드 인지도도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 산업은 산업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가구 산업이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은 아닐 거고요. 그 문제의 의미가 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능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메스코 얘기를 먼저 볼게요. 네. 자, 메스코는 많은 자금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가구 산업에 진출해서 몇 개의 기존 사업자를 인수했죠. 가구 업계에서 좀 큰, 괜찮은 회사들을 인수해서 곧바로 세계 최대 가구 회사이자 모든 가격대의 제품을 갖춘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가 됐답니다. 바로 기업 여러 개를 인수해서 외형적으로 그 규모가 최고 업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세그먼트의 고객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모든 가격대의 업체를 다 구비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장 점유율 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메스코의 순이익은 무려 30%가 줄어들었고 32년간 연속됐던 실적 상승이 끝났고 형편없는 영업이익률 때문에 아주 고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메스코는 가구 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가구 산업은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았대요.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잘 되지 않고 쉽사리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결국 힘들게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제가 다른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에 현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멍청한 짓을 하기가 쉽다. 이런 이제 엄청난 비판을 했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패를 했어요, 메스코가. 메스코가 그 일상 제품에서 장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공하고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서, 슈퍼 경영자의 신화. 자, 훌륭한 기업가들은 모두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온 성공의 기반이 돼서 그들은 노력의 힘을 믿죠. 성공한 사람들 다 이렇죠?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다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정말 피땀 흘려서 치열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열심히 해도 성공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끔 존재하죠.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힘을 믿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힘든 분야라면 오히려 항상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함정도, 인생의 진실과 함정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실제로 이 신시아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메스코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상황을 던져주고
가구 산업에 진출을 하겠습니까? 가구 산업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참석하러 온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 당연히 진출을 해야죠. 네. 나는 일상용품에서 이미 성공을 거뒀고 관련 분야인 가구 산업으로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산업에 문제가 있고 앞서가는 큰 사업자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다. 할 수 있다. 라고 대부분 대답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메스코는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린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하다. 라고 얘기를 했던 워린 버핏, 네,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네, 전설적인 투자자 워린 버핏이 있죠. 이분이 얘기한 유명한 격언의 좋은 예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서. 치명적인 경제 요인이에요. 자, 이 책에 보면 상대적인 산업 수익성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가진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평균적으로 수치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담배, 과일, 야채, 화장품, 제약 이런 곳은 25에서 35%까지 자기 자본 이익이 납니다. 산업 자체가 진입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진입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많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가구는 여기서 굉장히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평균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평균치가 이렇다는 것은 앞서가는 사업자도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가구 산업의 산업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가구 산업, 기업들 간의 경쟁. 비슷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 수가 많고 기업이 경쟁 기업의 혁신을 모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듯 경쟁이 매우 심하다. 네, 경쟁이 아주 심해요. 기업들 간에. 부품 공급 업체의 세력. 이거는 원재료 공급 업체들이 강하냐 약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재료 공급 업체들이 강하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겠죠. 굉장히 이것은 힘든 요인입니다. 자, 직물 제조업체와 같은 가구 산업의 부품 공급 업체들은 어떤 가구 회사도 중요한 고객이 될 정도로 충분한 직물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관계를 지배한다. 네. 자,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 가구 업체들이 제일 큰 손님이다. 라고 하면 가구 업체들이 협상력을 가지고 좋은 가격과 좋은 조건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큰 업체라고 해도 그런 경쟁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다음에 가구 구매를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품 수명이 길고 일용품 같기 때문에 고객의 힘이 크다. 또한 고객이 브랜드에 민감하지 않다. 네. 기업과 고객과의 그 파워 게임에서 사실 가구는 뭐 우리가 결혼할 때나 사지 그렇게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사면 좋지만 안 사도 되는 그런 계속 쓰는 물건이다 보니까 고객의 힘이 훨씬 크다는 거죠. 다음. 진입 장벽이 낮다. 이는 업계 상황이 매력적이 될 경우 신규 기업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가격을 끌어내릴 수가 있고 또한 대안이 거의 없는 다수의 가족 기업의 경우는 퇴장이 힘들기 때문에 과잉 설배 업체가 메스코 같은 뭐 여러 개의 산업을 인수한 여러 개 업체를 인수한 업체가 되겠죠. 업계를 떠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은 굉장한 악조건이 됩니다. 어떤 가구 업체를 차려서 성공을 해도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너도나도 뛰어들면 또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대체 상품이 많다. 네. 새로 출시된 가구는 중고 가구나 물려받은 가구 등 수없이 많은 대안과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고객이 가구를 선택 구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안을 꾸밀 수 있는 다른 TV나 사운드 시스템 같은 다른 용품과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예. 자, 가구 가격 상승률이 매우 낮을 때도 매출이 반응을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가구에는 대안들이 많다. 전체적인 얘기는 그런 거죠. 가구는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료 공급 업체들과의 파워게임에서도 밀리고 가구가 그렇게 필수품이라고 할 수 없고 어쩌다가 한번 사는 물품이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들고 경쟁자들이 뛰어들기가 쉽고 네, 굉장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동지향적인 경영자들은 자신이 외부 요인에 의해 휘둘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신시아 교수의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경영자들도 그랬고요. 메스코를 성공적인 어떤 기업, 메스코를 이끌었던 경영진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하면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잘하면 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거 없는 믿음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자,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포춘지에서 세기의 경영인으로 꼽힌 잭 웰치,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죠. GE,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업체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GE를 맡고 나서 GE를 굉장히 매출을 끌어올리고 경영 상태를 엄청나게 호전시킨 존경받는 경영인입니다. 이분은 이 업체를 맡고 나서요, 110억 달러가 넘는 200여 개의 사업을 팔아치우고 그 자금으로 370곳 이상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업종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팔 건 팔고, 그리고 내가 잘 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행동지향적인 경영자들은 상황이 안 좋으면 자기가 잘해서 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위대한 경영자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힘든 상황이 있는 처해 있는 업계에서 내가 잘하는 것과 나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계에서 하는 것과는 틀리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고 지휘를 맡고 나서 많은 업계를 팔아치우고 인수해서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죠. 오마의 현인 워린 버핏. 네, 워린 버핏이 한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민하기로 명성 높은 경영진이 나쁜 경제 상황으로 명성 높은 사업과 씨름할 때 그 사업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성은 그저 손해를 면하는 것이다. 네, 영민하기로 명성 높은 경영진이라고 했어요. 네, 벌써 능력 있는 경영진들이죠. 최고로 능력 있는 경영진들이 안 좋은 상황과 씨름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그냥 손해를 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처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 좋은 산업, 처한 환경이 안 좋은 산업에서는 그냥 실패만 하는 걸까요? 그냥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가끔 가다가 실패한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아가서 산업의 구조까지 바꿔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그랬죠. 네. 스타벅스가 지금은 그냥 너무 흔하죠. 그리고 뭐 비슷비슷한 커피 전문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특이해 보이진 않지만 스타벅스가 명성을 누린 지는 거의 20년, 30년째 되어 갑니다. 그때만 해도 카페, 미국에서 카페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고 큰 규모의 사업자도 아예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그냥 그 지역에서 카페를 하는데 그렇게 이미지도 좋지 않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당시에 창출해 냈어요. 지금 커피 전문점들의 느낌 있죠? 들어가면 뭔가 고급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고, 그리고 내가 왠지 이 밥 한 끼 가격인데 왠지 이 가격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를 맨 처음 만들어낸 업체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실제로 고품질의 커피를 제공하고 고객들 하나하나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런 직원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커피 전문점 자체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만한 그런 상품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킬 만한 그런 이제 총체적인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태양의 서커스단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태양의 서커스단 홈페이지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공연을 옵니다. 네. 이 서커스단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오는 것 같아요. 이 태양의 서커스단의 특이한 점이 원래 서커스단은 굉장히 수익성이 안 좋은 사업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주된 이유가 서커스단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 사자가 불타는 링을 통과하고, 그죠? 뭐 각종 동물들이 조련사의 말을 듣고 이런 장면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서커스단의 전통적인 관객은 어린이 관객들이에요. 어린이 관객들은 묘기나 고개도 좋아하지만 동물들에 크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커스단들이 동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데 특히 사자나 이런 큰 동물, 코끼리 같은 동물, 이런 동물들은 그 운송하고 살리고 이런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증행이 잘 되고 더 큰 수익을 거두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태양의 서커스단은 이 점에 차가 난 거죠. 동물들을 아예 없애고 성인 관객들한테 어필을 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말만으로는 뭐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지 않죠. 수백 년 동안 서커스단이 쌓아온 이미지가 사실 성인 관객들에게는 어필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에게나 어필하는 것이 서커스였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실질적인 구매 의사가 있는, 돈이 있는 성인 관객들이 와서도 만족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함으로써 실패한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실패한 산업이란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메스코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메스코가 가정용품 시장에서 일상의 장인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메스코라는 업체가 초창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꼭지 있죠. 손잡이 하나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운 물, 이렇게 손잡이 하나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동시에 켤 수 있는 그런 수도꼭지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예전에는 항상 집에 수도꼭지가 두 개였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 하나, 차가운 물 하나.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낸 데다가 업계 최초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그런 업체가 되었고요. 또 뭐 속이 보이는 포장을 도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런 매출과 혁신적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업계를 수직적으로 과감하게 재편하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통합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메스코가 일상용품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던 것은 명확한 실체가 있었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상품 경쟁력,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이제 실패한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계를 재편해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메스코가 가구업계에서 했던 전략은 별로 전략이 없었답니다.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기업들은 멍청한 짓을 한다고 하죠. 고가, 중가, 저가 세 가격대에서 가구업체를 인수해서 우리가 큰 업체가 되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하였는데, 사실 가구업체에서 메스코는 그냥 다른 업체를 인수했을 뿐이기 때문에 독특한 경쟁 우위가 없었죠. 가구 산업은 좋지 않고 평범하게 경영했을 때는 그렇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실패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게다가 가구 산업들은 유통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고객층도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큰 업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다를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특별히 다른 수도꼭지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쉬웠던 반면에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이태리 명품 고급 브랜드, 고급 가구 내지는 좀 이제 중산층들 혹은 저소득층들이 사는 싼 가구, 이건 완전히 소비자층이 다르죠. 그래서 이 업체 하나를 인수해서 다 모든 카테고리를 갖춰봐야 애초에 고객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경영의 힘을 분별 없이 믿다가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책도 읽고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고 지켜본 결과 그 식빵님과 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식빵님 같은 경우는 좀 행동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 대인관계도 좋고 그 다음에 뭔가에 한번 빠지면 굉장히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하는 자기가 흥미가 갈 때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식빵님이 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라는 편에서 저한테 그랬죠. 얘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하면 될 텐데 맨날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방법을 연구하고 있더라. 깝깝해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원래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방법론을 좀 중시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많이 성향적으로 고민을 하는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성공한 진짜 요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땐 다른 곳에 있거든요. 메스코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그들이 손잡이 하나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모두 작동된 수도꼭지를 만들었고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물론 그 뒤에 경영도 잘했죠. 경영도 잘했지만 30년간 기업을 운영해온 결과 그걸 까먹은 거예요. 이 훌륭한 영민하고 경영을 잘하고 머리 좋은 경영진들이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 보니까 착각에 빠진 거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체는 초창기에 혁신적인 제품 경쟁력이 있었던 것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체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이 모든 것이 자기 성공의 근원이 되었다 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뭐든지 부딪혀서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자, 전략가는 전략가가 알아야 할 세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가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업계의 경쟁 요인을 파악했다면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근거 없는 믿음에 빠지지 말아라. 세 번째, 무엇을 하든 이런 경쟁 요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경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첫째로 용기와 지혜, 이 부분은 우리가 놓인 현실, 우리가 놓인 상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현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가하고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머리를 짜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열성적인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택할 걸 선택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업계의 경쟁 요인, 힘든 요인. 여기에서의 문제점, 내가 처한 위치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기 힘든 것을 파악했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거 없는 믿음에 빠지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메스코에 의해서 잘 나오는 거죠. 메스코와 스타벅스 아니면 태양의 서커스단, 이런 예에서 잘 알 수 있는 경쟁 요인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상황을 받아들이던지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이런 경쟁 요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노력의 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력과 근면 성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노력의 힘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쟁 요인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행동지향적인 기업가들이 노력의 힘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경쟁 요인의 힘, 힘든 것,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노력이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저 잘 되겠지, 그저 낙관적인 기대,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그저 잘 되겠지 하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노력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다. 요런 말로 바꿀 수 있을지도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주제가 무겁네요.
막 굉장히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신념,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게 이런 주변 환경과 자신의 강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네,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라는 책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